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석현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해 사회적 약자들의 복지 증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하는 살아갈 권리. 오늘 국민신문고에서는 가장 기본적이고 당연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 복지제도의 아픈 현주소를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된 지적장애인 언니를 보살피던 20대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기초생활급여로 근근히 생활을 이어가던 72살 정모 할아버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대한민국을 울렸던 송파 세모녀의 편지는 구멍이 숭숭 뚫린 우리 사회의 복지 안전망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당시 세모녀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0살이 넘은 어머니가 식당 일을 하면서 간신히 생계를 꾸렸는데 팔을 다치면서 수입이 끊겨서 가족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먼저 30대 중반의 큰딸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우울증을 앓아서 집 밖에도 나가기 어려웠고요. 둘째 딸이 가끔씩 아르바이트를 하긴 했지만 늘어나는 빚을 감당하지 못한 세 사람은 결국 모두 신용불량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센터는 세 사람 모두 일할 능력이 있고 최소 180만 원 이상 벌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지원을 하지 않은 겁니다. 실제로는 전혀 소득이 없었는데요. 황 기자, 그래서 그 사건을 계기로 이른바 세모녀법이라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해 7월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른바 송파 세모녀법이었는데요. 법이 바뀐 상황에서 지금 세모녀가 살아있다면 과연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 전문가들의 의견을 먼저 들어봤습니다. 여전히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세모녀가 3명 모두 다 근로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면에서 그때나 지금이나 기초생활보장제도나 기타 빈곤층을 위한 복지제도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구두로 거절을 당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있는 경우에는 급여 신청을 하지 말라고 어차피 안 된다는 식으로 해서 그렇게 일선에서 되돌려보내는 경향이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과연 개선됐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네, 이른바 송파 세모녀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송파 세모녀는 여전히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어렵다는 점 참 아이러니합니다. 수급자가 되려면 세모녀는 먼저 근로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정부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할 겁니다. 하지만 두 딸이 모두 30대이고 그리고 최근까지 엄마가 식당에서 일을 한 점 때문에 근로능력이 없다고 인정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소득면에서 봤을 때 자살 직전까지 공과금을 거의 다 납부를 했고 또 일정한 지출이 있었던 점 또한 소득이 전혀 없었다고 인정받기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수급자 한번 되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어렵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수급자가 된다면 이 지긋지긋한 가난의 고리는 끊을 수 있을까요? 또 다른 벽에 부딪힌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조국의 정의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조국의 정의는 내가 사는 나라, 네, 내가 사랑하는 알겠습니다. 나라. 지난 2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사랑하는 조국에 외면당한 한 노병의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6.25 참전을 하셨던 서정열 어르신이 계십니다. 연세 90세 되셨습니다. 이분이 기초연금으로 20만 원 받으시고
생계 급여로 47만 원을 받아서 매달 67만 원 갖고 사셨는데 2014년 국가 유공자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51만 원을 받습니다. 그 덕에 67만 원이 날아갔습니다. 국가 유공자인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오히려 같습니다. 더 이분은 생활이 많이 다쳤죠. 폐를 간통했어요. 보험처에서 좀 나오면 또 구청에서 또 그것도 대신 연예가 주는 거 쫙 깎아보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분만 가져오자면 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다 그냥 극복해 나가야죠. 뭐 어떻게 합니까? 올해 나이 70, 최희철 할아버지가 불편한 몸을 이끌고 아침부터 외출에 나섰습니다. 얼마 전 일하다가 다친 다리를 치료받기 위해서 보건소를 찾았는데요. 거기 자전거 타고서 이제 순찰 도는 일 했거든요. 오전만. 거기서 이제 넘어졌는데, 살짝 넘어졌는데 이렇게. 그래서 병원에 2달 입원해 있다가, 그리고 휠체어 타고, 그 다음에 이런 디귿자 밀고 다니다가, 지팡이, 지금 많이 나아져서 지팡이 짚고 다니고. 하지만 부러진 다리보다 더 아픈 곳은 따로 있다고 합니다. 상처가 자꾸 낫질 않아요. 그래서 피부가 자꾸 나빠지고, 피부에 딱정이가 생기고, 이렇게 막. 그러면서 낫질 않아. 암만 좋은 약 쓰고, 뭐 다 써도. 그런 줄 몰랐죠. 그러니 또 당뇨까지 오고. 몸은 흘러간 세월을 고스란히 기억했습니다. 지금은 움직이는 종합병원 신세지만 젊은 시절에는 나라의 부름을 받아 먼 타국 땅을 누비던 씩씩한 청년이었습니다. 최희철 할아버지는 베트남 참전 용사입니다. 작전 지역 가면은 그 비행기에서 제초제 그 뿌리거든요. 그거 작전 쫓아 나갔다가. 그 고엽제인지 알고 몰랐지 그 당시에는요. 그 당시에는 전부 몰랐어요. 군인들도 다 몰랐어요. 나중에서야 알았지 그게. 그 뿌릴 때 그럼 안 도망갔어요? 뿌릴 땐 시원하니까 더 맞죠. 그게 시원해요. 그게 더 맞죠. 군인들 더 맞아요 그거는. 무사히 조국의 품으로 돌아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전쟁의 상처는 커져만 갔습니다. 고엽제 후유증을 인정받은 최할아버지는 2004년 7급 국가유공자로 등록돼 겨우 생계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뭐 일단 주거 문제가 해결이 되죠. 임대아파트 먼저 우선순위를 해주죠. 그 다음에 뭐 급여 조금씩 그 당시에는 30만 원인가 나왔어요. 30만 원씩 올라왔었고. 그래도 빠듯한 생활은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가 8년도인가 그 당시 했었어요. 그러다가 기초생활수급자는 이제 그만뒀죠. 왜요? 뭐 혜택 받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제가 국가에서 보험급여를 받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급여는 줄 수 없다. 국가유공자 보훈급여와 기초생활보장 수급비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최할아버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격을 포기하고 매달 보훈급여 60여만 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국가를 위해서 젊었을 때 이런 대가로서 지금 이런 병을 얻고 이렇게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그걸 겸해서는 안 되고 그러면 많이 고마워하지만서도 그래도 섭섭한 점이 많죠. 한국전쟁이나 베트남 전쟁 등에서 국가를 위해 나섰다 다쳐 유공자로 지정된 사람은 총 68만 9천여 명. 이 가운데 최할아버지처럼 생활이 어려운데도 유공자 지원금과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중 한쪽을 선택하도록 강요받은 사람은 약 18,000명에 달합니다. 이런 돈을 아깝다고 하면 그건 국가가 아니죠. 이제는 내가 태어난 나라가 조국이 아니라 내가 나라를 위해서 희생했을 때 그만큼 나라가 나를 지켜주고 그 가족들과 후손들이 보람스럽게 또 자랑스럽게 그 나라를 생각할 수 있게 해줬을 때 비로소 조국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고 봅니다.
나라가 나서야죠. 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서강대 사회복지학과 문진영 교수, 그리고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박능우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취재를 맡은 황보연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좋은 말씀 기대하겠습니다. 샵 0024로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 듣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신 분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문 교수님, 앞서 화면으로 봤습니다마는 그 나라를 위해 희생해 받는 보상하고 또 생계를 위해 받는 복지 혜택, 성격이 저도 다른 건데 동시에 받을 수는 왜 없는지 궁금하네요. 예,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보훈연금의 성격을 정부가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현 정부에서는 어차피 이 보훈연금의 성격 일반 소득으로 생각을 해서 그럴 경우에는 이제 생계급여가 차감되는 건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요. 또 다른 각도로 보면 나라의 부름을 받아서 공무 중에 다쳐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어려워서 이것에 대한 대가, 보상으로 생각한다면 사실 생계급여가 축소되는 일은 없겠죠. 제가 알고 있기로도 국세청에서도 이런 보훈연금에 관해서는 소득의 그 항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유권 해석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뭐 정부의 유권 해석을 떠나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국가에 공을 세웠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다는 건 사실 온당치가 않은 것이죠. 특히 그 기초생활수급자로 살아가시는 저소득층이면서도 국가 유공자이신 분들에게만큼은 이 그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고 생계급여를 그대로 유지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그렇다면 소득의 개념을 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박 교수님, 그 기초생활보장법에서 인정하는 소득의 기준 어떤 겁니까? 기초생활보장 대상 기초보장 제도에서는 신청자의 그 소득과 재산 그 두 가지를 다 고려해서 소득 인정에 관한 개념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문제가 되고 있는 소득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그 가구원들이 한 달 동안 벌어들이는 거의 모든 소득이 다 포함이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을 해서 버는 근로소득, 그리고 재산에서 생기는 재산소득, 그리고 예금이나 또 친척이나 정부로부터 받는 그런 이전 소득, 이런 것들이 다 이게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문제되는 것이 이제 정부나 친척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그런 이전 소득이 오늘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법 규정에 보면은 이전 소득에는 국민연금법에 의해서 받는 국민연금, 그리고 기초연금에서 받는 기초연금,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보훈 대상자나 독립유공자들이 받는 보상금, 이런 것 등이 지금 모법과 시행령에는 모두 가구의 소득으로 간주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교수님께서 쭉 기준 설명을 해주셨는데 문 교수님 볼 때 이런 기준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그 소득에 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지금 이제 시행된 지 약 한 17년째 되고 있는데 그동안에 사실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개선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특히 소득 기준만큼은 아직까지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고요. 소득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 박 교수님께서 제대로 잘 정리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재산의 소득 환산 문제를 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 달랑 집 한 채 있고, 근데 그 집이 이제 대도시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한 1억 정도 집밖에 없다라고 하더라도 소득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한 달에 한 1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다고 추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수급 자격을 전혀 받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결국 소득 평가액하고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해서 소득 인정액을 가지고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런 가혹한 재산의 환산 제도만큼은 반드시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이번 취재를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제보가 많았습니다. 사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관련해서 불편하신 분들의 제보를 기다린다 이렇게 이제 방송에 나갔더니 많은 얘기를 하시는데 그 여러분도 만났는데
특히나 이제 노인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기초생활보장법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제가 보니까 한 40만 명이 넘는 것 같은데 그분들 중에 하는 얘기가 아까 뭐 박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기초연금, 흔히 이제 노인분들은 노령연금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노령연금 많이 받으시는 분은 최고로 20만 원까지 받으시잖아요. 그 20만 원 받으면 그 기초생활보장 수급비 보통 1인 가구는 47만 원 받는데 그 20만 원 받아서 원래 67만 원 정도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요 20만 원 받으면 요거 빼고 27만 원 줘서 결국 똑같은 47만 원이 들어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불만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이것도 아까 뭐 소득 문제와 맞물리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것 역시 기초연금을 정부가 어떻게 성격을 규정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지금 기초연금도 하나의 그 소득의 일환으로 봐서 당연히 그 생계급여액을 차감하는 그런 그 액수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또 좀 약간 각도를 달리해 보면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도 장애인을 갖고 계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애연금법상의 장애연금이나 또는 뭐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수당 같은 경우에는 그걸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거든요. 더 나아가서는 이외에도 뭐 양육수당이라든지 또는 한부모 가정에게 드리는 아동양육비나 입양가정에게 드리는 뭐 양육보조금 이런 것도 다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가구의 특성에 따라서 추가 비용이 든다고 인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노인 가구 같은 경우에도 기초연금을 추가 비용에 대한 보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걸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고 생계급여를 그대로 드리고 거기에 얹혀서 20만 원의 그 기초연금을 드릴 수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정부 입장은 이런 제도가 계속 줄곧 개선됐다고 합니다만은 어찌된 영문인지 하여튼 살아가는 거는 나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절망 끝에 놓인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지난해 기초생활보장법이 바뀌고 조용래 씨는 지역구청을 여러 번 찾아와야 했습니다. 수급비가 이전보다 줄었기 때문입니다. 127만 원 줄었어요. 7만 7천 원 정도 줄었어요. 매달. 예, 그런데 몰랐죠. 난 얼마 받을지를 모르니까, 기준을 모르니까 몰랐죠. 네. 이번에 더 많은 복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제도는 개선됐지만 어찌된 일인지 오히려 지원은 줄어든 상황. 내가 몰랐으니 이제 내가 몰랐으면 선생님이 안 줄 돈이에요. 내가 알았지 않습니까? 지금 다 이거 시키세요. 개인이라면 감사해가 드려요. 근데 이거 제 개인이 절차가 필요하고. 당초 구청에서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한 조 씨는 직접 상급기관인 보건복지부에 문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봤더니 이행기 보존액을 가지고 한 달에 그 부족하면 7만 7천에서 매긴금은 이행기 보전제도. 법이 바뀌는 과정에서 수급비가 감소할 경우 그만큼을 정부에서 부담하는 제도가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조 씨는 4개월간 받지 못했던 30만 원 정도의 돈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이렇다 할 설명도 들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얘기 안 하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거 안 나왔죠. 선생님 생각 안 주셨습니까? 내가 몰라서 안 나온 거 아닙니까 이게? 이게 국가시책입니다 이게. 그가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이렇게 악착같이 살아야 하는 이유는 책임져야 하는 가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리고 집사람은 고혈압으로 또 이렇게 허리가 아프고 이렇게 일을 많이 해갖고 허리가 틀어졌어요. 아, 그러시구나. 뼈가 틀어져갖고. 그러면은 지적장애 3급인 큰아들과 지체장애 1급인 둘째 아들은 시인을 목전에 두고도 부모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식당 일을 하던 부인의 몸도 많이 망가졌습니다. 이딴 사업 실패에도 가족을 위해 닥치는 대로 일거리를 찾아 나선 조 씨. 그런데 제가 2013년도 3월 달에 신경경색을 쓰러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힘을 못 씁니다. 제가 일할 수 있으면 일해가지고 먹고 살지 이런 짓 하겠습니까? 가족이 아니었다면 진작 포기했을 인생이었습니다. 아픈 와중에도 일을 나갔다가 쓰러지길 되풀이하던 조 씨는 도움을 요청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지정됐습니다. 아들 앞으로 나오는 장애연금과 기초생활수급비를 합치면 내 식구의 한 달 생활비는 160만 원 남짓. 병원비에 생활비, 공과금으로 쓰고 나면 빠듯한 살림이었지만 불평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국가에서 하는 일이니까
국가에서 하는 건 모든 게 하고 저희들은 그 수급비 받는 거 혜택 받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은 고맙게 생각하고 잘하신 줄 알았죠. 하지만 불행은 지치지 않고 한 통의 전화와 함께 또 한 번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은 아드님 돈을 많이 법니다. 아드님 돈이 많이 벌어서 한 달에 한 40만 원 부양비가 나올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이제 국가에서 하는 얘기는 아들한테 내가 도움을 못 받아도 아들이 이 정도 버니까 이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해가지고 떼는 게 부양비입니다. 5년 전쯤 집을 나가 연락이 끊긴 막내 아들이 어디선가 돈을 벌고 있어 그동안 받은 수급비 중 일부를 회수하겠다는 겁니다. 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일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에게 부양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청은 이를 근거로 능력 있는 아들이 주기적으로 부양비를 줬다고 가정하고 많게는 매달 40만 원을 빼고 생계비를 지급했습니다. 1년 4개월 동안 이런 이유로 못 받은 생계비가 무려 430만 원이 넘습니다. 아들이 얼마 번지도 모르고 이걸 알게 된 것은 2015년 11월 달에 알았습니다. 그런데 돈 받으셨어요? 안 받았지. 받을 수가 없지. 아들하고 연락도 안 되고 혼자 저렇게 떠들어 사는 거 어떻게 돈을 받겠습니까? 가족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그 대상에서 제해가지고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진짜 생계가 힘듦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 그 수급 대상자에서 이렇게 제외되는 100만 명이 넘는 심각한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생사도 몰랐던 막내 아들의 소식을 마냥 반가워할 수 없는 가혹한 현실. 가난 앞에 몸부림치는 아버지는 차마 어떤 변명도 사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제가 많이 힘들지요. 내가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그런 자식도 그렇게 내가 잘 됐으면 그런 자식이 그렇게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내 잘못이죠 이게. 신문고 돌발 퀴즈. 기초생활수급 등 보건복지 정책을 상담받을 수 있는 보건복지 콜센터 번호는 무엇일까요? 1번 129, 2번 119, 3번 112. 정답을 아시는 분은 샵 0024로 보내주세요. 10분께 상품권을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 통과해야 할 또 다른 관문, 바로 부양의무자 기준입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지금 할머니가 한 분 계시고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기 위한 할머니가 한 분 계시고 남자분이 계신데요. 여기 수급자 신청. 뒤에 보면은 또 다른 그림, 유전자 DNA처럼 보이네요. 유전자 검사.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서울에서. 이 화면에 보이는 생계가 막막한 할머니가 주민센터에 찾아가서 수급자 신청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은 호적에 부양 능력 있는 아들이 있으니까 어렵다. 이렇게 답이 돌아왔고요. 이에 대해서 이 할머니가 아들에 대해서 이 아들은 돌아가신 전 남편이 데리고 온 아들이기 때문에 내 핏줄이 아니다. 그래서 친자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호적상 아들은 나의 부양 의무가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수급자로 해달라. 이렇게 다시 요청을 했죠. 그랬더니 돌아온 답이 가관입니다. 친자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 와라. 결국 할머니는 원래 친하지도 않았고 연락도 끊겨 있는 호적상 자식한테 이런 불편한 일로 다시 연락을 해서 DNA 검사를 한다, 유전자 검사를 한다 하는 게 되게 부담스럽고요. 또 한 가지는 30만 원 정도의 비용도 필요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결국 할머니는 유전자 검사를 포기했고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박 교수님, 이런 사례를 보면은 정부가 정말 기초생활 수급자 분들을 해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꼬투리를 잡아서 안 해주려고 하는 건지 이런 의구심까지 드는데요. 박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주 지금 보여주신 사례는 참 희귀한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상당 부분 또 타당성 있는 지적인 것이 2000년도에 기초생활보장법이 시작될 당시부터 부양의무자 조건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각지대가 발생을 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나라 지금 사회보장 사각지대의 가장 주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그 법을 만들 당시에는 부양의무자의 범위가 지금보다 더 넓었습니다. 행제자마까지 다
부양 의무자였던 것이죠. 그게 이제 사회적 여론을 반영을 해서 점점 그 부양 의무자 범위를 줄여오고 있는데 여전히 이제 부모 자식 간에는 부양 의무 조건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날이 갈수록 자녀들이 부모를 복양하는 정신이 엷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 거의 대부분의 사회적 경향이 개인주의화되고 있어서 부양 의무 조건은 조만간에 폐지하게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예, 문 교수님 앞서 영상에서 보셨습니다만은 그 친자가 아닌 거를 그 당사자가 직접 개인이 뛰어다니면서 입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좀 행정 편의주의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부양의무자 관련해서 부양의무자가 있는지 그리고 이제 그 부양의무자가 있다면 부양 능력이 있는지 능력이 있다면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는지 이것을 입증할 책임은 보장기관인 시군구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자 확인을 포함해서 모든 부양의무자에 관한 그 입증 책임은 시군구 보장기관 시군구에 있고요. 이럴 경우에도 사실 친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호적상의 친자가 아니라 호적상에는 있지만 친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실제 의지를 가지면은 친모는 아니라 하더라도 부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중산층으로 아무리 산다 하더라도 그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부양을 하게 되면 아이들을 교육도 제대로 못 시키고 본인도 개발하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동반해서 저소득층으로 떨어질 것 같은 그러한 그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부양 의무에서 이제 벗어나려고 회피하거나 기피하고 또 이런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는 자식들에게 누가 될까봐 가난하게 살지만 신청을 어느 정도 이렇게 꺼려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이 모두 사실은 부양 의무 제도가 갖고 있는 아주 본질적인 제도의 한계 때문에 빚어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부양 의무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뜨거운 감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 시민단체에서는 부양 의무제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뭐 저 개인적으로도 부양 의무자 조건은 조만간에 폐지를 해야 될 것이다.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시에 폐지하기는 너무 예산이 많이 드니까 단계적으로 범위를 줄여나가는 그런 방법을 채택하게 될 것이다 이 생각이 됩니다. 문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우리나라의 그 빈곤율을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한 7%에서 8% 이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2000년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쭉 시행이 되어 왔지만 수급률은 전 국민의 한 3%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약 한 5% 정도의 저소득층이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살고 있는데요. 이렇게 광범위하게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이유는 거의 대부분이 부양의무제 때문입니다. 그거는 직계 그 좀비 속에게 먼저 부양의 의무를 지우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 국가가 최후에 보충적으로 해주겠다는 건데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전근대적인 제도죠. 그런 이유로 사실 OECD 국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OECD 국가에서 공공부조 제도를 시행하는 나라로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엄격하게 부양의무제도를 시행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 교수님 말씀대로 부양의무제도는 이제 반드시 폐지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당장 예산상의 이유로 당장 실시할 수 없다면 좀 단계적으로 폐지를 모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 교수님, 제가 보니까 이제 선진국들 특히나 이제 구미 선진국들도 이런 유럽의 선진국들도 이 부양의무제 문제가 있었고 또 해결을 해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다르죠 우리하고는? 그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서구에서 일단 부양의무제 제도가 지금은 없습니다. 다 없어졌습니까? 예, 그게 뭐 개인주의화되어 있는 사이에서 거기는 뭐 되게 20살만 넘었으면 집을 나가는 것이 일상적이니까 부모 자식 간에 그런 부양의무는 없는데 우리의 경우는 사실 아직 민법상 친족 간의 부양 의무 조항이 아직도 살아는 있습니다. 그게 사문화되어 가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그 민법상 부양 의무 조건 때문에 기초생활보장법을 2000년도 도입할 때 일부 넣게 되는 그런 또 계기가 되었었습니다. 지금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해서 의견 샵 0024로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민신문고입니다. 신문고 돌발 퀴즈. 기초생활수급 등 보건복지 정책을 상담받을 수 있는 보건복지 콜센터 번호는 무엇일까요? 1번 129, 2번 119, 3번 112. 정답을 아시는 분은 샵 0024로 보내주세요. 10분께 상품권을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이건 뭐 심어놓은 거예요? 이건? 오랜 노숙 생활 끝에 어렵게 구한 일터에서 새 출발을 꿈꿨습니다. 고장난 몸이지만 소일거리라도 해보려고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다시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젊은 시절 몫으로 전국의 건설 현장을 누볐던 김호태 할아버지. 지금은 가족도 없이 혼자 서울 동자동, 이른바 쪽방촌에서 살고 있습니다. 직업도 모아둔 돈도 없는 그에게 기초생활보장 수급비로 선정돼 매달 받는 47만 원은 생계를 버틸 수 있는 유일한 힘입니다. 사는 건 뭐 그냥 밥 먹고 사는 거지. 다른 거 안 되니까. 그거 가지고 돈 60만 원 받아가지고 그거 걸로 이제 살아야 되니까. 하지만 방세, 공과금, 식비를 쓰고 나면 살림이 빠듯해 용돈벌이라도 해보기로 했습니다. 물류창고 공사 현장에서 하루 일당을 받고 자벽부로 일한 겁니다. 하루 한 것이 돈이 15만 원이 나왔어. 14만 6천 원인가 그게 통장으로 들어왔더라고. 하지만 모처럼 번 돈으로 친구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하고 싶었던 할아버지의 꿈은 무참히 깨지고 말았습니다. 20만 원을 공제를 하는 거예요. 20만 원 받은 게 없는데 왜 20만 원을 공제하느냐. 나 14만 원밖에 안 받았다. 그래가지고 그거 이제 해가지고 이제 통장 복사해 갖다 주고 서로 그거만 싹 공제해버렸지. 정부에서 지원하는 1인 가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는 월 47만 원 정도. 그런데 일을 해서 소득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만큼을 빼고 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일을 해도 하지 않아도 김할아버지 손에 들어오는 돈은 똑같습니다. 그렇지, 가져간 거지. 내가 벌은 돈을 뺏긴 거지 말하자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남은 건 괜한 일을 했다는 후회뿐입니다. 일에 대해서 좀 벌어먹고 좀 나은 생활 할 수 있게 해야지. 그것도 못하게 하고 말이야. 이게 뭐 하는 짓들이냐. 그래갖고 이제 나가서 많이 싸웠거든. 그게 소용없어. 그렇게 일 안 하지. 일을 하면 뭐 일 해갖고 일 숙주로 해갖고 뭐 정부에서 갖다 줄 일이 있어 내가? 경기도 수원의 한 다세대 주택. 사업이 망한 뒤 10년 넘게 노숙자로 떠돌던 김상문 씨의 소중한 보금자리입니다. 둘 다 남자예요? 압력밥솥 2개, 다리미 3개, 김치냉장고까지 없는 게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돈을 주고 산 살림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조카가 뇌종양으로 죽어갖고 버리기가 아까워서 이거 다 갖다 놓은 거예요. 돌아다니다 보면 이제 주민들이 벌레 먹어서 버린 거 제가 다 갖고 와서 지금 이거 걸러서 먹고 있어요. 누나의 도움으로 월세 33만 원짜리 방을 얻었지만 형편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랜 노숙 생활로 얻은 몸과 마음의 병을 이기지 못하고 독한 마음을 먹기도 여러 번. 제가 비관 자살을 한 3번 했어요. 여기서 떨어져서 죽으려고. 지금 집주인은 모르시지만 제가 여기 떨어져서 죽으려고 몇 번 그랬는데. 하지만 죽을 용기로 다시 한번 살아보자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지역 주민센터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을 했습니다. 이제 몸이 아프셔도 생활수급자이기 때문에 일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 몸으로 일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랬어요. 여러 번 문을 두드린 끝에 아픈 몸이지만 일을 하는 조건으로 의료수급자가 됐고 월급 160만 원에 아파트 경비원으로 취직했습니다. 제가 경비 취업했다 그러니까 바로 쪽지가 날라오면서 의료수급 해지됐습니다.
일자리를 얻게 돼 최저생계 미상의 수입이 생겼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격은 곧 박탈됐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을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일하던 아파트에서 경비업체를 바꾸면서 그는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동사무소에서 울면서 저보다 못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고 잠시 희망을 봤던 김 씨가 다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김호태 할아버지와 김상문 씨, 그리고 취재 중에 만난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는 밧줄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것만 먹고 살아라. 더 이상 벌지 마라. 벌어도 돌아 떼갑니다. 이런 법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러면 뭐 수급자가 또 안 돼요. 그럼 영원히 난 수급자하고 이 수급자들은 맨날 실업자여야 되겠네. 국가에 돈 주는 거 먹고 살아야겠네. 그런 법이 어딨냐. 이들은 알고 싶습니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기 힘들게 하는 기초생활보장법이 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지를 말입니다. 네, 수급자가 되려면 일을 하지 말아야 유리한 것이 현실입니다. 문 교수님, 저런 상황이라면 누가 과연 일을 하려고 할지 의문이에요. 예, 사실 이 문제는 이제 가난한 분들을 자산 조사를 통해서 선별적으로 골라서 그 생계급여를 드리는 공공부조제도의 사실 본질적인 한계의 문제입니다. 예. 그리고 이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니고요. 근데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공공부조제도를 좀 뒤늦게 도입을 했기 때문에 이런 근로 의욕을 유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수급자 중에서 근로 능력이 있는 분들은 조건부 수급제도라고 그래서 이제 근로 활동을 해야 이제 그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근로 활동을 한 액수에 관해서도 일정 비율을 그 소득 공제를 해줘서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생계급여에서 얹혀서 받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 공제 비율 자체가 워낙 낮은 데다가 이 소득의 범위도 워낙 좁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걸 좀 전향적으로 넓고 공제액을 수준을 넓고 폭넓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박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도 아주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제도는 근로소득 공제제도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또 좀 별도의 제도로서 근로장려 세제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그 예로 나왔던 김 할아버지도 계속 일을 하셔서 내년도 이제 5월 달에 신청을 하시면은 내년 추석쯤에 한 200만 원 정도의 또 일시금을 또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제도가 있습니다. 즉 기초부장 수급자 중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은 급여는 좀 깎이지만 별도의 제도에 의해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을 하시면 자기 생활이 좀 더 나아질 수 있고 총체적인 소득도 더 증가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나 보죠? 내년쯤에 나오려면? 올해 소득을 기준으로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내년 5월에 신청하기 때문에 최장 한 10개월 정도 걸린다 보시면 됩니다. 네, 방송 전에 저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관련한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관계자의 출연을 요청했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는 출연과 인터뷰 모두 거절했습니다. 부족하다마 전화 통화로 간단한 입장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우선 부양 의무제에 대해서는 우리 법에 부양 의무제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따를 뿐이다. 또 현재 부양 의무제 폐지를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또 소득 인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가 유공자 보상금을 빼고 수급비를 지급하는 데 대해서는 법이 국회에 발의돼 있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밝혔고요. 노인들의 용돈벌이 소득을 수급비에서 빼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행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을 해왔습니다. 네, 끝으로 빈곤층도 살아갈 권리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지 세 분께서 의견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네, 그러니까 2014년
세모녀의 자살 사건, 예. 이거를 아무래도 이제 다시 반추하게 되는데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하면서 이제 세모녀법이라고 했고요. 그런데 이거 세모녀 분들이 정말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도 이걸 온몸으로 우리에게 증언한 우리 사회의 민낯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네. 그걸 굉장히 진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가 좀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은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까지도 정부에게 전혀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분들에서는 정부의 도움이라는 건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던 것이죠. 왜 그런 것인가?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그 현 정부 들어서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부르짖으면서 제1의 개혁 과제로서 부정수급자들의 근절책을 명시했고 범정부 차원에서 뭐 신고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아주 정책적 의지를 최고위층에서 갖게 되면 일선 현장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신청을 하게 되면 혹시 부정수급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 의심을 하고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니까 신청을 하더라도 예. 이건 뭐 거의 뭐 어떻게 보면 모욕만 받고 받지 못하게 되지 않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이제 파다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부정수급은 근절해야겠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뭐 통상적인 업무 매뉴얼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제도의 한계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현 정부의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을 하신 분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부정수급자를 단순히 부정하다는 것으로 보지 말고 제도의 한계에서 따르는 어떤 사각지대를 어느 정도 방지하는 사각지대가 좀 좁혀지는 것으로 전향적으로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 정부가 이렇게 저소득층이 정부의 지원을 요구할 때 이걸 정말 잘못된 것이 없나 하고 눈을 부릅뜨고 잘못된 거를 들춰내고 혼내고 뭐 처벌하고 이게 능사가 아니라 정말 필요할 때 정부가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는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제도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박 교수님도 한마디 해주시죠. 예, 지금 일단 그 신청 과정이 간편하게 돼야 되고 또 신청 부담을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정부가 그 3.0 이후에 뭐 3.0 버전이 되면서 사실 신청에 필요한 거의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신청 절차를 좀 더 간편하게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신이 이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이것을 어떻게든 알려서 도움을 요청하면 지금 여러 가지 긴급 지원 제도도 있고 또 기초생활보장제도 외에도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좀 적극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황 기자도 좀 취재 기자로서 제가 느꼈던 첫 번째는 정말 어렵구나. 이 제도 자체가 너무 어렵게 설계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화면을 지금 뒤에 보시면 여러 가지 서류들이 보이잖아요. 저게 다 아시겠지만 이 수급자 신청을 할 때 들어가는 서류들입니다. 그리고 계산법도 굉장히 복잡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TV에서 나왔던 분들도 내가 도대체 얼마를 받는지 수급비가 매달 달라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적게 나와도 모르고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정보조차도 알 수 없는 이런 구조는 어찌됐든 맞지 않다. 조금 더 수급자들한테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아까 박 교수님도 말씀하신 그런 부분 그런 게 훨씬 더 국민들한테 다가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들을 대상으로 그 원인을 분석한 결과 경제적 문제 때문에 그로 인한 자살 비율이 6년 전에는 15.7%였는데요. 지금은 21.2%로 늘었다고 합니다. 이 수치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관계 당국의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른 척 시간만 지나고 나면 그 금액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지나가서 고리사채도 그런 고리사채가 어딨어요. 렌탈 계약서도 이제 채권으로 보는 거죠, 재산. 세고장도 보내고 문자도 하고 전화도 하고 자살 직전까지 갔던 분도 많았고.
오는 17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빈곤 퇴치의 날입니다. 삶의 무게를 조금만 덜어달라는 어려운 분들의 절규에 우리는 또 우리 정부는 얼마나 화답하고 있을까요? 국민신문고,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